우리 대부분은 깨닫지 못하지만 현대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는 강박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무해하고 심지어 예에 바르게까지 보이는 습관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감정, 내가 자리를 비운 이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행위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패턴을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시도는 사실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어쩌면 평생 받지 못했던 단 한 가지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정서적 무효화가 만연한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의 주관적인 경험이 체계적으로 묵살당하는 가정 환경이 대표적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너무 과장하는 거야. 그렇게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의 내면에 각인되는 메시지는 잔인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승인하고 허락할 때만 가치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현실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이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강박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버림받거나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유를 이해해주면 아마도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멀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를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죠. 이는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여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노력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심리적 자율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받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권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떤 신념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는 대신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합리화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타인을 위해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보다 관객이 더 큰 힘을 갖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극 무대 위에서 말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개성화, 즉 한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핵심적인 장애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냉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한 내면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박적인 설명은 정교하게 위장된 복종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번 정당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야만 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게 뿌리내린 조건화를 해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덫에 갇혀 사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스스로를 설명하기를 멈추기로 결심했을 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외부의 승인 앞에 굽어있던 정신은 내면의 권위라는 새로운 자세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 뒤에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거나 이해받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핵심에 박혀 있는 영혼의 상처입니다. 융은 자기 설명에 대한 강박이 단순한 행동 습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 즉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 검증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훨씬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주로 어린 시절, 아이의 주관성이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아이가 슬픔을 표현했을 때 유난 떤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드러냈을 때 버릇없다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꼬리표가 붙고 두려움을 내비쳤을 때 경멸이나 조롱 섞인 반응을 마주할 때 아이는 위험한 메시지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반응만을 믿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이해받으려 애쓰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잘 설명하면 어쩌면 벌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비웃음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패턴이 탄생합니다. 모든 감정, 모든 결정, 모든 태도를 정당화하는 것. 마치 느끼고 존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특히 눈치와 체면을 중시합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괜찮아 라는 한마디 뒤에 수많은 감정을 숨기고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수십 번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보다 타인의 시선을 내면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상처의 근원에는 내면의 권위 상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타당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는 일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이 내면에서부터 쌓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으로부터 구축되는 심리적 복종 상태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학관계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종 이 패턴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이 합리적이며 결정의 논리가 있고 행동의 동기가 있음을 설득하려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 뒤에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융은 모든 개인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물려받은 내면의 구조와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어린 시절 부모, 교사 혹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권위자로부터 내면화한 타인의 가치, 판단, 기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승인할 만한 모습의 반영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박적인 자기 설명은 일종의 자기 유기, 즉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더 입맛에 맞도록 자신의 진실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 감정이 아무리 강렬하고 모순되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굳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고통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개인이 정당화하려는 욕구 앞에서 침묵하기 시작할 때 그 침묵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견고하게 자리 잡은 내면의 권위가 부재한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융심리학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내면의 권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성화 과정의 중심인 이 개념이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에 서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면의 권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것이 자기 설명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확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강박적인 자기 설명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자기 배신 행위입니다. 조용하고 종종 감지할 수 없지만 영혼을 깊이 갉아먹는 배신입니다. 칼 융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을 다듬고 조화를 위해 감정을 숨기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억누를 때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배신은 폭력적인 자기 파괴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사교적으로 보이기 위해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줄 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답할 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슬픔을 피곤함으로 설명할 때, 미성숙해 보일까 두려워 분노를 이성으로 위장할 때, 바로 그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인정받기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매 작은 양보마다 영혼의 한 조각이 뒤에 남겨집니다. 융은 이런 유형의 행동이 자기와 단절된 에고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식의 기능적 중심이어야 할 에고가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하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적응 속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과의 접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직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불신하며 가장 진정한 동기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내면의 확신이 있던 자리에는 의심이 들어섭니다. 이 자기 유기 과정이 교활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잘 적응하고 자신을 잘 설명할 줄 알며 갈등을 피하고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은 종종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조화 뒤에는 깊은 정서적 탈진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탈진입니다. 융은 이런 종류의 내적 분열이 신경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에고가 정신적 전체성의 상징적 중심인 자기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만성적인 불안, 실존적 위기, 공허감, 결정장애, 낮은 자존감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영혼이 들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사회적 적응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삶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끊임없이 승인을 구하는 한 당신의 존재는 단지 연기, 즉 당신의 진실을 편집한 버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일 뿐 결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자기 배신의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이해받지 못할 때, 불편함을 유발할 때, 기대를 저버릴 때조차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권위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의 이해에 의존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설명을 요구하는 압력 앞에서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융이 그의 개성화 개념을 통해 제안하는 것이며, 이 권위가 확립될 때 비로소 침묵은 부재가 아닌 긍정이 됩니다. 칼 융에게 있어 진정한 심리적 자유는 사회적 인정이나 외부의 이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권위가 발달할 때 나타납니다. 그의 개성화 이론의 핵심인 이 개념은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 감정을 이해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것이 나에게는 진실이야 라고 단언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면의 권위는 강박적인 자기 설명의 정반대입니다. 후자가 불안감과 인정받기 위해 모든 단계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내면의 권위는 당신의 진실이 협상될 필요가 없다는 깊은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삶의 축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정신의 무게중심이 외부 승인이라는 주변부에서 존재의 총체성이 거주하는 자기의 중심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춤으로써 개인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배척에 대한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내면의 고독이라는 사막을 횡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굳이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만에서가 아니라 단지 존재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화를 끝내는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타인에게 무감각해지거나 대화에 닫힌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수용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로서 제공합니다. 소통은 연기가 아닌 진정한 표현이 됩니다. 이는 승인받기 위해 말하는 것과 진실하기 위해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내면의 권위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도발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건 저와 맞지 않네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 항상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감정적인 개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온전한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융은 이것이 심리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은 상징적이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과거의 조건화된 자아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뿌리 깊고 자율적이며 온전한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권위에서 비롯된 침묵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당신의 불안정함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권력의 역학에 기반을 둔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정당화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관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실성과 온전함에서 비롯된 침묵은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 중 하나입니다. 융은 침묵을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권위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강박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단지 갈등을 피하거나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먹고 자라던 심리적 통제 시스템 전체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침묵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설명하고 스스로를 수정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정당화의 부재는 반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반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미성숙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혁명이며 다음과 같은 암묵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타인의 의심을 먹고 사는 조종자들은 게임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조종은 오해받을까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는 취약성이 감지될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은 반응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권위에서 오는 단단한 침묵은 돌벽과 같습니다. 그것은 응답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으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통제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더욱이 항상 당신의 복종에 의존해왔던 관계들은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일방적이며 불균형에 기반을 두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열등하다는 암묵적인 협약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인정받아야 할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이미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재정렬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필터 역할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친밀감 때문에 당신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단지 당신이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종종 단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멀어짐은 처벌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경계,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두려움이나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춤으로써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의 불안과도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해받아야 한다고 배워온 당신의 일부가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정당화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재고하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설명하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침묵은 영적인 수련이 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온전한 자신으로 남으려는 의식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단지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긍정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심판대에 올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유지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한 존재감으로 변모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중을 이끌어내고 대립 없이도 경계를 설정하며 존재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 없는 존재감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합리화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부의 침묵이 내면의 경청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세를 취할 때 세상은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흉내내거나 강요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은 심리적 통합성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의 본질을 협상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융은 이 통합성을 개성화의 가장 성숙한 표현 중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진실을 알 뿐만 아니라 망설임 없이, 죄책감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증의 필요 없이 그것을 지킬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통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단단한 중심에서 나오지 숨겨진 결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인식되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당신 안의 본질적인 것을 협상하기를 거부할 때 시작됩니다. 이 자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이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혁명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너무 예민해 보일까 두려워 감정을 무시하고 까다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 미소로 경계가 침범당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통합성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기술,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조각내지 않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숨지 않는 기술입니다. 나는 충분한가? 통합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인을 덜 구할수록 더 많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통합성에는 무게가 있고 밀도가 있으며 존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잡힌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환경의 역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적 일관성이 이미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간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불안감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면과의 일치 속에서 행동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통합성이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도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존중받게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외온 세상이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단지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말입니다. 마치 새로운 주파수가 방출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 라는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반응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이성적인 정당화가 아니라 에너지와 존재감, 내면의 구조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복종과 의심의 진동을 내보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힘과 명료함, 권위를 내보냅니다. 이것은 오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불균형한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쉽게 통제되었던 역학관계는 단순히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역할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 관계의 구성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한때 구걸했던 것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만들어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신은 다른 종류의 연결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정직하며 당신이 되어버린 모습과 더 일치하는 연결을 말입니다. 존중은 안에서 밖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순간에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명을 삼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합성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구걸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신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자주 반복하는 설명,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설명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의 감정, 당신의 경계, 당신의 방식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 당신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당신 안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깨달음을 자신을 너무 많이 설명하느라 지쳐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